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백성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은 이 가야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게 듣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기획의 의도가 가야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가야사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의도에서 이제 기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여러 가지 역사 내용 중에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가야의 해상 활동,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기획자가 저한테 그 주문한 주제는 해상왕국 가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해상왕국 가야 하면은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상왕국 가야 하면은 마치 한나라가 해상왕국이었다, 가야는 한나라였는데 그게 해상왕국이었다, 이렇게 들리기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최근에 가야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가야는 하나 전체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하나의 나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탄생해서 성장하고 멸망할 때까지 지역별로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고, 따라서 내륙 쪽에 있었던 가야는 해양하고 조금은 거리가 멀고 또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목을 가야의 해상활동, 이렇게 제가 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야가 어떠한 해상활동을 해서 존재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남해안 쪽 지도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야 여러 나라 중에는 바다를 끼지 않은 가야도 있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가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끼고 있는 이제 전라도 쪽은 좀 물론 또 가야라고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만은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안 쪽, 그리고 이제 일부 부산 일부까지도 해안을 끼고 있는 가야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야가 존재했던 당시의 바닷길을 백길을 복원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저쪽 서해안 쪽에서 내려와서 지금의 전라남도 해안 남쪽을 거쳐서 경상남도 해안 쪽으로 거쳐서 이제 울산까지 신라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백길 복원을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야는 문헌 사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 고분 발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한 유물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가야사를 복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이 해양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모아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있는 것들이 낚시 바늘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처럼 생긴 게 이제 해초를 벤다든가 미역 같은 거 말이죠. 그런 도구가 되고, 또 창살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창살이고, 돌로 된 또 낚시 도구도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야 고분이나 주거지, 집터 등에서 많이 출토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역시 바다와 더불어서 생업을 하고 있었다, 가야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야에서 해상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그 유적이 김해의 그 해안잎 회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안잎 회총의 위치가 지금 여기 가운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인데, 그 왼쪽으로 숲 쪽은 이제 봉황대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 숲과 해안잎 회총을
뭐 가장 거기가 중심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이 사실은 금강가의 왕궁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해언리 패총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1920년대 당시 일제강점기입니다만은 그때 일본 사람들이 처음 발굴을 했어요. 이 해언리 패총을. 근데 당시에 어떤 이름 모를 화가가 그 해언리 패총을 발굴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수채화인데 아주 이게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이제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해언리 패총을 발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금 예술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칸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언리 패총 발굴 결과 나온 유물들을 보면은 이 화천이라고 있어요. 화천. 이 화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저런 돈인데요. 중국에서 만든 돈이에요. 그런데 이 화천은 중국 언제 만든 거냐면은 왕망이라는 사람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새로울 신자, 신라할 때 신자, 그 새로울 신자의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신이라는 나라는 AD 9년에 건국을 해가지고 AD 24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 한 19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때의 화천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화천이라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나온 지역의 유적은 시기가 거의 그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가지고 와서 후대에 묻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볼 때는 그 유적지의 유적의 연대를 상당히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중국의 화천이 김해 해안리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왔을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연안 항로 100기를 통해서 여기에 묻혔던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화천이 해안리만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발굴이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천은 바로 배를 타고 온 거죠. 뭐 하천에 배를 탈 일 없지만 물론 그 하천을 가지고 이게 하천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안리 패총은 벌써 기원 전후 또는 1세기에 이미 국제적인 지역,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돈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안리 패총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게 흑백 사진인데 당시 그 발굴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이 해안리 패총에서 나온 바다 동물이에요. 즉 강치. 지금 사실 강치가 멸종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강치가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울릉도 독도 쪽이에요. 울릉도 쪽에 강치가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강치를 잡아서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강치를 아무 생각 없이 잡아들이기, 지금 강치가 멸종됐어요. 근데 해안리 쪽에는 그 강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바다 거북 이런 뼈들도 나와요. 그래서 해안리 패총을 만든 사람들은 물론 패총이라는 게 당시 일종의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인데 이 강치도 잡아먹고 바다 거북도 잡아먹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즉 바다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바로 이런 강치 뼈라든가 바다 거북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김해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김해는 바다와 연해 있기 때문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김해의 금강가야가 초기에 그쪽이 이제 우리가 구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야국 당예부터 나중에 멸망 때까지 바다와 가장 굉장히 밀접했던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야국 단계의 김해 쪽의 그 고분이 양동리 고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세기 후반
라고 추정되는 양동리 162호분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한 유물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국계 유물도 나오고 멀리 외계 유물도 나오고 해서 이건 뭐 바다를 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동경 같은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동경 같은 것도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물들을 또 이게 구슬 같은 것을 보면은 외국에서 배 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동정이라고 해서 솥이죠. 솥. 밥 지어 먹는 솥인데 이거 가지고 밥을 지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 이게 명문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쪽에 윗부분에 이렇게 글씨가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중국의 한나라 궁중에서 쓰던 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궁중에 쓰다가 여기 흘러 들어온 거예요. 물론 바다를 통해서 배 타고 들어왔겠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 용량이 요거는 그 용적이 얼마다. 이 담는 용적이 얼마다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 시기에 도량형이 만들어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 도량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세금을 거둬들일 때 도량형 없이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벌써 세제가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게 그 양동리에서 나온 그 동정 구리솥입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산에서 7번 국도를 쭉 타고 이제 울산으로 가다 보면 하대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하대 유적에서 나온 동정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저거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낭랑 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수도 있고 중국에 이제 낭랑 와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낭랑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울산 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게 바다를 통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양과 관련된 가야가 그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의 수로를 활용해서 많은 그 발전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그 도량형과 관련된 중국 쪽에서 나온 도량형과 관련된 자료들인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자예요. 자고 이것은 이제 그 무게를 달 때 무게 몇 건 막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이런 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도량형 문화가 바다를 타고 가야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의 발전에서 기존에는 이 도량형이라든가 세제 문제 전혀 언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양동리에서 나온 금방 유리구슬인데 여기 그 목걸이에 금색 있는 게 그게 금박을 입힌 목걸이에요. 금박을 입힌 구슬로 엮어서 만든 그 부분은 근데 이게 천안에 충청도요. 천안에 청담동에서도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금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금박을 해서 구슬을 만들고 하는 것은 동남아 계통, 이란, 인도, 동남아시아 여기에서 또는 멀리는 그 흑해 쪽에 지금 흑해 쪽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연구자들은 뭐 육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뭐 동남아시아 바다 쪽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써 가야는 이러한 양동리 단계 3세기, 2세기 단계부터 동남아시아와 연결고리가 있었다. 해양을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료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육상 실크로드만 이제 알고 있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해양 실크로드, 바다를 통한 교역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에서
우리가 발굴할 때 그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뭐 메토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대승동 91호분이라는 데서 발굴해 보니까 상당히 외국계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목광묘라고 해서 4세기에 4세기 중엽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계 유물, 특히 해로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파란 이게 조각이 나 있습니다만 아마 도굴 과정에서 조각만 남기고 본체는 이제 도굴꾼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로만 글라스 조각이 나왔어요. 로만 글라스라는 것은 로마에서 만든 유리 제품, 이게 로만 글라스인데 물론 반드시 로마라고 보기보다는 로마 언저리 또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 주변 지역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유리 제품이 대성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 해상 가야가 바다를 통해서 어쨌든 교역을 했다라는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로만 글라스 국내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왼쪽에 맨 위에 게 이제 옥전에서 나온 겁니다. 합천에서 나온 거고 그 밑에 게 이제 경주에서 나온 거예요. 경주 금년초에서 나온 건데 거의 뭐 스타일이 유사하죠. 이거 다 로만 글라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오른쪽으로 이제 뭐 경주에서 나온 거고 금년총 또 항남대 쪽 이런 데서 나온 로만 글라스들인데 물론 이게 이제 육지의 이른바 실크로드라고 하는 육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 해상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연구자들은 합천께 이제 경주에서 많이 나오니까 경주에서 합천에 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성동 로만 글라스를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성동에 이미 로만 글라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가야 지역에도 바다를 통해서 또는 김해로 와서 김해에서 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합천도 사실은 낙동강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가야의 로만 글라스가 반드시 육지로 왔을 가능성보다는 해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 것도 반드시 육지로 왔을 가능성보다는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울산 쪽이 경주의 외항으로서 자리를 했는데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들어갔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경주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원성왕릉 우리가 옛날에 계령이라고 했던 쪽에서 그 무인석 같은 것도 저기 아랍 계통의 인물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랍 쪽의 자료들이 경주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육지로 왔을 가능성보다 저는 바다를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국경이 딱 잘 끄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야와 신라 그러니까 지금의 동해안 쪽도 상당히 이게 남해안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상 무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승동 88호분에서도 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을 유물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88호분 진식대구라는 건데요. 이 진식대구라는 것은 중국의 남조라는 게 이제 5세기, 6세기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조에서 쭉 있었는데 뭐 100년, 길면은 100년, 짧으면은 뭐 20, 30년, 50년 정도 왕조를 유지하다가 망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그 남조의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진나라 때에 만들어진 대구라는 것은 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에 이제 요게 앞부분, 버클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허리 장식 쪽에 내려서 다는 것들인데 이게 재질은 금동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진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고 진나라 쪽에서 많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즉 메이드 인 진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남조의 유물이라는 거고 요 시기에 북조와 남조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 유물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를 통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조와 북조는 굉장히 대립돼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왔느냐? 황해를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백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몇 세기부터 횡단했을 수 있었다. 연안 항로를 뭐 이때는 아직 그 배를 몰 수 있는 기술이 낮기 때문에 서해 횡단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연구는 뭐 또 차치하고서라도 바다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동에 진식대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금강가야가 해상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헌 기록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일반 그 대중들,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도 문헌, 나중에 문헌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사료라고 하는 것 조금 있습니다만은 주로 발굴 자료 위주, 시각적인 자료를 좀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면서 이게 진나라 대구가 뭐 허리띠 버클이 김해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강가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뭐 상당히 교역이 잦았습니다. 이게 뭐 삼국지 단계부터 삼국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낙랑에서 구야 한국을 거쳐서 대마도로 가서 익기로 가서 일본 본토 저기 구주 쪽으로 가는 그런 그 항로에 대해서도 이미 그 문헌 쪽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 일본과 관련되는 유물들이에요. 왼쪽 끝에 있는 거 저것도 일본 쪽에서 나오는 납석제 제품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저거는 그 용도는 방패 장식이라고 하셨어요. 나무로 만든 방패, 저 화살 막는 방패 말입니다. 방패의 그 장식품인데 저런 것도 메이드 인 재팬 당시 일본 왜죠? 왜? 일본이라는 국명은 사실은 7세기 이대 이후에 나오는 국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은 전부 왜라고 할 수 있는데 외계 유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이 화살촉인데요. 이 화살촉도 외계 유물이고, 요 밑에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대성동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창의 끝 부분에 이제 다는 건데 안쪽에는 이제 소리가 나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 이게 학자들이 어려우면 통영동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쉬운 우리말이 없을까 이런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영동기라는 건데 이것은 이게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성동에서도 나오고 그 주변에서 부산 지역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오히려 이쪽에서 원조고 일본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만은 어쨌든 일본과 관련되는 그런 유물이고, 이거 뭐 금동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일본제예요. 이게 일본 겁니다.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국내에서 한번 가야직에서 발굴이 되는 출토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태국에서도 나와요. 태국에서도. 그래서 의외로 뭐 해안 쪽을 거쳐서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내륙까지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세곡선이 상주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바다와 강을 이용한 수로인데, 그것은 고대부터 이 가야 시대부터 그런 수로가 열려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동경인데요. 거울.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슨 거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앞면이고 뒷면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아무 무늬가 없고 반들반들합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녹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뒷면을 돌려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반질반질하면 이게 구리로 만든 거울은 얼굴이 잘 비칩니다. 이 시기에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거울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동경은 얼굴 반대쪽에서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굴 보는 그 반대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는 얼굴 보는
면의 반대쪽의 면이에요. 거기는 장식을 하고 글씨도 새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글씨를 새겨진 거라든가 만들어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중국제예요. 중국제. 그래서 이 중국제가 중국의 청동 거울이 창원에서도 나오고 가야 지역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고급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야의 좀 상류계층 또 왕이나 또는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장처럼 생겼죠. 도장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복리라는 건데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 최근에도 쓰이는데 요즘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없는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쪽에 보면은 아주 편지 봉투에 이제 편지 내용을 담아서 봉하고 묶을 때에 그 인주 같은 것을 우리가 껌 씹어 남는 것처럼 이걸 거기다 바르고 그 위에다 도장을 이렇게 찍어요. 봉하는 메꾸는 이제 그걸 다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는 건데 봉이라는 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그 진흙으로 만든 그런 걸 우리가 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역품을 보낼 때 이게 보자기에 싼다든가 어떤 그 함을 싼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이게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 놓고 거기 도장을 찍은 거죠. 이게 그런 게 이제 복리예요. 이게 복리가 이제 여기 도장은 바로 복리에 찍는 도장들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낭랑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경북 영일에서도 나와요. 영일 신광에서 마졸이라는 데서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직 가야지역에서는 출토회가 없는데 가야지역 앞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고급 무역품이 바닷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했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쪽 왼쪽 끝에 있는 게 그 복리를 사용하는 예가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만은 저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처음 보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가야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자료입니다만은 이게 국자입니다. 국자. 우리 어른 손바닥만 한 정도 크기에 제 손바닥만 한 정도 크기의 국자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원래 이것은 복원한 거고요. 이러한 상태로 부러진 상태로 나왔어요. 출토되기. 이게 고령에서 나왔는데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건데 이걸 복원한 상태가 요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야광조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개 중에서 야광조개라고 있는데 그 야광조개가 이런 조개들입니다. 이런 조개로 저 국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광조개는 한반도 쪽에서 나오지 않는 조개예요. 살 수가 없는 이게 생태적으로 바다 뭐 조개가 사는 것은 그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의 오키나와 이남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키나와 산으로 만든 오키나와에서 나는 조개로 만든 국자라는 거죠. 그런 국자가 고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고령까지 어떻게 왔겠느냐? 바다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 내륙에 있는 대가야조차도 해양과 관련되는 그러면 내륙에 있는 고령에서 바다를 어떻게 바다와 어느 쪽으로 나갔냐에 대해서도 뭐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뭐 전남 동부 지역에 운평리 같은데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뭐 김해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의 고자국이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그 루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자료들이 좀 나오면은 또 상세하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다에서 건너온 유물이 고령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창녕에서 나온 거예요. 창녕 교동공원에서 나왔는데
용도는 뭐냐면 말띠 장식이에요. 말 이제 당시에 최고의 교통수단은 말이고 가장 폼나는 게 교통수단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제네시스 90쯤 되는 그게 이제 말인데 그 제네시스 90을 장식하는 그 말을 장식하는 장식품들인데 그 뭐 말등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장식하는 건데 물론 이제 끈으로 엮어가지고 장식을 했겠는데 끈은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500년이 지나서 다 썩어 없어지고 쇠로 만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 말 장식 가운데에 들어간 둥근 부분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조개예요, 조개. 조개라는 거예요. 어떤 조개냐? 이런 조개. 청자고동이라고 하는데 청자고동.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이모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조개가 안 나요. 이 청자고동은 우리나라에서 안 납니다. 이것도 오키나와 이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말띠 장식이 창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곳곳에서 나와요. 고성에서도 나오고 물론 경주에서도 나와요. 경주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물론 이 원재료 청자고동이 들어와서 여기서 제작해가지고 그 말띠 장식을 만들어졌는지 뭐 일본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지금 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청자고동이 제품이 국내 가야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 바로 해상교통, 해상무역, 바다를 통한 어떤 교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오키나와에서 직접 가야에 왔다기보다는 오키나와 북쪽에서 지금 일본 구주의 남쪽으로 거쳐서 뭐 구주 북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바다를 건너서 온 제품은 분명하죠. 저기 청자고동에 저렇게 생겼는데 저 부분을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띠 장식을 하는 원조가 어딘지 이것도 참실은 궁금한데 거기까지 아직 우리 학계에서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청자고동을 가지고 거기를 장식을 했을까? 그 장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도 참 사실 궁금해요. 이제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게 우리 역사 연구고 그런 거죠. 그러면 당시 생활상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많은 지식을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지식이 쌓이면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 이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역사 연구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또 어떻게 흘러갔으니까 현재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다,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미래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는 게 더 현명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역사는 조그만한 거라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그만한 지식들이 쌓여서 큰 지식이 되고 큰 지식이 돼서 큰 지식들이 모여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 정보 제공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의문들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뭐 누구나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제가 오키나와 헨리박물관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오키나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이제 일본도 못 나가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오키나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오키나와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청자고동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 오키나와 헨리박물관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요 이전 사진을 제가 안 찍었습니다만 오늘 안 가져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청자고동이 그 말띠 장식에 박히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놀랐어요, 제가. 아, 이게 가야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가야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키나와 전시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키나와에서 청자고동을 활용한 그런 장식을 했다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키나와의 그런 전시를 보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중모한 건데요. 뭐 청자고동이라든가 또는 야광패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장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가야와 오키나와 그거 참 쉽지 않은 상상인데 어쨌든 오키나와산 자료들이 가야 지역에 곳곳이 나와. 이건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가야에 외국에서 가야에 많이 들어온 것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야에서는 뭘 줬을까? 주고받아야 교육이고 공짜로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에는 그러면 수출을 뭘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야포예요. 이게 기록에도 나와요. 가야포, 배남포라고 해서 이 배남포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수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가 되다 보니까 직물이 되다 보니까 1500년 또는 2000년 전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양동리에서 요 정도 상태의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해 보니까 3배인데요. 3배가 있었고 이게 막 기록에 배남포라는 기록, 배남포가 수출됐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가야에서 수출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이 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중국 자료인데 중국 8세기 중엽, 그게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 지금 말하는 서역 쪽에서 요거는 3배는 아니고 비단인데 비단에 채색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참고로 제가 중국에서도 요식이 뭐 물론 그 당시에 중국이 선진국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제가 가야포하고 비교하게 해보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쇠등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최고의 기술은 뭡니까? 그 누리호가 우주에 가고 하는 우주 항공 산업 또는 핵관계 이런 게 최고 하이테크인데 가야 시기의 최고의 하이테크는 철 만드는 겁니다. 단련, 재련 이게 당시 최고의 하이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하이테크가 반영된 이 등이쇠들이 가야의 중요한 수출품이다. 교육 대상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가 망치, 집게 이런 것들인데 이 집게가 고문군에서 나와요. 같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등이쇠를 만드는 도구인데 이게 무덤에 같이 나온다는 의미는 그 무덤의 주인공은 최고 하이테크, 지금식으로 하면 뭐 카이스트의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무덤에 철을 만드는 도구가 같이 나온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위쪽에 망치인데 같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 밑에 것은 이제 송풍관인데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을 넣어야 되고 이제 바람을 넣는 송풍관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가야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철은 가야의 중요한 생산품이었고 당시 수출품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물론 시기는 저게 위에 있는 붓인데요. 물론 보건품입니다. 조금 많이 상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출토품을 바탕으로 좀 그 복원을 한 그런 붓인데 이게 다오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오리. 그러니까 시기는 막 기원 전후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붓이라는 것은 저는 그 밑에 것은 베루예요. 물론 깨진 부분인데 베루와 붓이 가야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을 할 때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판도 필요하고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기마 무게가 무게가 얼마에 3배를 팔고 받는 것은 얼마, 이거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데 무역하는데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게 붓, 베루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붓배루 하면은 뭐 서예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각. 이 당시에는 서예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글씨 쓰는 용도보다는 부기하는데 즉
무역품을 주고받고 기록하고 하는 데 써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바로 가야가 무역에 또 해상 무역에 굉장히 활발히 했던 그런 자료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바닷길을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부두. 그러면 가야에 부두가 있었을까? 이게 김해 간동유적이라고 해서 지금 그 장류 쪽에 그쪽에 붙어 있는 김해 그 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착장이 확인되고 부두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내륙처럼 보이고 육지처럼 보이는데 가야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그 바다 수위가 좀 높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 간동 쪽에서 바로 가야의 항구가 발굴이 됐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가야 항구인데 바로 이런 항구도 발굴이 되고 또 그래서 이 확실한 바닷길을 굉장히 그 활용했던 것이 가야다. 그 뭐 요 자료는 물론 금강가야에 국한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부두도 있고 그러면 배가 바닷길을 오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배를 본뜬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배 모양 토기라고 하는데 가야 지역 곳곳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저기 큰 왼쪽에 있는 저 큰 배 모양이 한만 마리산 45분에서 나온 건데 길이가 24.5m, 5cm, 24.5cm.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노를 거는 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토기들은 물론 출토지는 가야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모르는 독을 내 가지고 박물관에 흘러 들어간 이런 자료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야의 배를 보고 만든 토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나온 그 배 모양 토기들인데 이런 토기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 가고 뭐 오키나와까지 바로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당시 배에는 노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노를만 저어서. 자, 그러면 돛대가 필요한데 돛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이게 그 배 모양 토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돛대가 없는 배도 상당히 있지만 있는 배가 있어요. 돛이 행상화된. 그래서 가야의 배들은 돛이 달린 배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바다 항해가 가능합니다. 이게 창원 hen동에서 나온 이 배 모양 토기인데 저는 저 부분이 돛대를 세우기, 돛대를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저게 만들면 무덤에 넣을 때 부러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만들 수는 없을 테고 돛대를 세우고 내려갈 때 모습을 보인 그런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그림만 보다가 이제 글씨를 좀 깝깝해질 수도 있는데 가야의 그 해상 가야, 가야와 바다를 얘기할 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포상팔국이라는 건데요. 포상팔국. 이 포상팔국이라는 나라, 말 그대로 보면은 그 포라는 것은 뭐 물가인데요. 포상이라는 게 물가라는 뜻이죠. 물론 이게 바닷가도 될 수 있고 강가도 될 수 있는데 그 물가의 여덟 나라, 이게 포상팔국이라는 건데 이 포상팔국이 존재했던 지역을 보면 가야예요. 그거는 포상팔국이 여덟 나라인데 뭐 고자국이라든가 또는 칠포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야 지역에 가야에 있었던 바다에 접해 있던 여덟 나라다. 가야의 여덟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상팔국이 전쟁을 하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있었던 사실인 건데 자료 A라고 제가 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가라를 침입하였다. 여기서 가라가 어딨냐? 저는 김해라고 생각해요. 김해. 그 다음에 이 가라 왕조가 와서 신라에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그래서 신라의 왕이 태자인 우로와 이벌찬인 이음에게 명해서 신라 육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주었다. 그래 이그 포상팔국의 장군들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았던 6천인을 빼앗아서 가라에 돌려주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상팔국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가야는 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도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건데 포상의 8나라가 뭉쳐가지고 김해를 치니까 김해는 불리하니까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신라에서는 도와주고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밑에 그 두 번째 자료도 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물계자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게 나중에 이 포상팔국이 어디를 다시 공격하냐 하면은 가라성을 공격을 하는데 가라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울산이에요. 울산. 요게 가라를 공격하였다.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 보면 가라는 즉 아마도 굴불일 것이다. 이게 그 상무유사에서 일현스님이 쓴 거거든요. 일현스님이 굴불이라는 거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지금의 울주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게 이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이게 포상의 팔국이 가야의 8나라가 울산을 친 거예요. 울산을. 왜 쳤겠냐? 바로 울산이 경주의 외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울산을 이용한 울산. 그러니까 거기를 친 거예요. 바로 거기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의 외항이니까 그렇게 친 거죠. 자, 그래서 이 포상팔국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첫 번째는 삼국사기는 굉장히 이게 기원 후 뭐 2세기 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세기 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국가 발전 단계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언제 때 사건을 이렇게 쓴 거냐 그게 논란이 많은데 막 6세기 때 돼서야 이 정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연구자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3세기 말 4세기 초 정도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는 어느 나라를 쳤느냐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라를 쳤다는 기록이 있고 가라를 쳤다는 기록이 있어서 가라를 치느냐 아라를 치느냐 아라는 지금 하만이지 않습니까? 그 아라가야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뭐 연구가 진척되고 하면 또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논의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포상팔국 전쟁과 관련된 지도인데요. 포상팔국이 어디냐면은 사물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사물국 보이죠? 저기 지금의 사천인데 저기가 포상팔국 중에 한 나라고. 그 다음에 고사포국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저기가 지금의 고성이에요. 그러니까 고사포국도 포상팔국 중에 하나라고. 골포국이라고 나오는데 골포국은 지금의 마산이에요. 마산. 마산도 그러니까 포상팔국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칠포국이라고 나와요. 저 칠포국은 지금 칠원인데 칠원은 사실은 바다에 면한 나라는 지역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칠포는 사실 낙동강과 뒤쪽으로 가면 낙동강과 면한 지역인데 칠포국도 포상팔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물국, 고사포국, 골포국, 칠포국 네 나라는 지금 포상팔국에서 8나라 중에서 네 나라는 지금 밝혀졌는데 나머지 네 나라는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략 이 주변에 있는 남해안 주변에 있는 나라일 것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어떤 기록에는 아라국, 즉 지금의 하만을 쳤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지금의 가라국, 즉 김해를 쳤다는 기록도 있는데 뭐 두 군데 다 쳤는지 그러니까 뭐 기록이 오류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친 이유는 뭔가? 김해를 친 것은 아마도 김해가 해상무역의 중심지니까 해상무역권의 이권과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만을 쳤다면은 이게 그 해상무역보다도 내륙 진출을 위한 이게 국가가 더 발전하려면 바다만 가지고 안 돼요. 바다 플러스 농경지도 필요하고 육지도 필요한 거죠. 영토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국제전쟁이다. 당시로서는 국제전쟁. 해상을 통한 바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국제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런 해상 때문에 일어났던 국제전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상팔국 전쟁을 정리를 하면은 포구나 해상을 그 전리 근거로 하는 포상팔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그들의 경쟁국과 전쟁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환례를 모색한 전쟁이 바로 포상팔국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 그 강의가 해양왕국 가야라는 주제로 또는 가야의 해상활동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를 많이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정리가 잘 돼서 조리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료가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 가야의 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연구가 되고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 가야가 정말 해상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당시 가야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미흡하지만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